소설 손자병법 제1권. 사람이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의 전쟁이다. 일찍이 영국의 생물학자 찰스 다윈은 모든 생물이 살아남기 위해 싸우는 모습을 생존 경쟁이니 적자 생존이니 하는 말로 표현한 바 있거니와 양육강식이 모든 생물의 기본 생태이고 보면 나 자신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내가 아닌 모든 것들과 부단히 싸우지 않아서는 안 되었다. 국가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가혹한 경쟁에서 이겨야만 살아남을 수 있으니 생의 엄숙성과 심각성이 바로 그 점에 있다고 하겠다. 손자병법은 지금부터 2400여 년 전인 중국 춘추 전국시대의 손무라는 명장이 그의 손자인 손빈과 함께 3대에 걸쳐 저술한 병서이다. 내용은 순전히 병법에 관한 이야기뿐이지만 일리는 만리에 통하는 법이어서 그 책의 내용을 자세하게 분석해보면 그것은 국가 경륜의 본체를 설파한 치정학의 보감이요, 기업 성패의 비책을 서술한 경영학의 지침이요, 인생 이합의 기미를 명시한 처세학의 교과서라고도 볼 수 있는 만고불멸의 명저인 것이다. 세월이 흐를수록 이 책의 성과가 높아가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 점에 있는 것이다. 나는 손자병법이라는 이 소설에서 그 당시에 할거했던 수많은 영웅 호걸들을 총동원시켜가면서 그들 사이에 일어났던 무궁무진한 권모술수와 파란만장했던 수많은 전쟁들을 다채롭게 엮어나가느라고 노력해보았다. 날이 갈수록 치열해가는 경쟁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현대인들에게 이 책이 다소나마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그처럼 다행한 일은 없겠다. 강호제지의 애독을 바란다. 정비석. 회고 여근의 회심. 인류의 역사를 한마디로 요약해 말하면 모든 역사의 공통점은 분열과 통합의 연쇄 반응적인 반복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진화론자 찰스 다윈의 학설에 의하면 모든 생물은 끊임없이 분열하여 자꾸만 불어나가게 마련인데 분열된 개체군이 만족스럽지 못한 환경 속에서 자기네의 종족을 오래도록 보존해 나가려면 부득이 다른 종족들과 싸워 이겨야만 한다는 것이다. 적자 생존과 양육강식의 이론은 거기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것이다. 그 이론은 개인이나 국가의 경우에도 그대로 통한다. 개인 생활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보자. 가령 어떤 사람이 사업수완이 능하여 수많은 사업체를 이루어 놓았다고 가정해보자. 그 기업가는 후손들을 보존하기 위하여 조만간 수많은 사업체를 자식들에게 한두 개씩 나눠줄 수밖에 없게 되겠는데 그것은 자기 영생을 위한 하나의 분열 작용이라고 보아야 옳을 것이다. 그리고 아버지에게서 사업체를 물려받은 자식들은 제각기 자기네 직계 후손들의 번영을 도모하기 위해 제3의 기업체들과도 경쟁을 해야 하겠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형제간에도 죽느냐 사느냐에 피나는 경쟁을 아니할 수가 없게 되겠는데 그것은 자기 보존과 자기 확장을 위한 통합적인 작용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 모양으로 분열과 통합은 상호간의 연쇄 반응적인 작용을 일으키면서 끝없이 반복되어 온 것이 인간의 역사이다. 비단 사람의 경우뿐만 아니라 다른 생물들의 경우도 역시 그렇다. 그렇게 따지고 보면 모든 생물은 분열과 통합의 생리를 원천적으로 타고났음이 분명하다. 나라와 민족의 흥망성쇠를 두고 보더라도 마찬가지요. 국가와 국가 간의 이합 집산을 두고 보아도 그 원리는 둘이 아니고 하나다. 유사 이래로 자기를 지켜나가려는 의욕이 박약한 민족치고 제대로 살아남은 예는 하나도 없었다. 나태한 민족은 언젠가는 멸종의 비운을 면하기가 어렵고 방위력이 허약한 국가는 조만간 강대국에게 먹혀버리고 말게 되는데 그것도 분열과 통합의 원리에서 오는 필연적인 현상인 것이다. 우리나라의 역사를 잠깐 살펴보자. 우리는 단일 민족인데다가 다행히 생존 의욕이 강인한 편이어서 단군 이래로 4300여 년을 누려 내려왔다. 그러나 분열과 통합의 섭리만은 면할 수가 없어서 안으로는 사분오열의 분열과 통합을 거듭해 오다가 아직도 남과 북이 분열된 상태로 있고 밖으로는 타민족 타국가에게 여러 차례 통합되었던 쓰라린 기억을 안고 있다. 유차관직컨대 개인이나 민족이나 국가를 막론하고 생존한다는 그 자체가 이미 총소리도 없는 전쟁을 하고 있는 셈이다. 생사를 걸고 싸우는 양육강식의 치열한 전쟁이고 보니 거기에는 용서도 있을 수 없고 요행도 바랄 수 없다. 정치가 그렇고 기업이 그렇고 문화 역시 그렇다. 어느 분야를 막론하고 오직 승리자만이 살아남는 것이 인생인 것이다. 사람은 본디 평화를 애호하는 성품을 지니고 있으면서도
살아가기 위해서는 부단히 싸워야만 하는 이율배반적인 환경 속에 처해 있는 비극적인 존재다. 그러므로 평화를 갈망하는 것은 관념적인 이상일 뿐이고 현실적으로는 어떤 형태로든 끊임없이 싸워야만 하도록 되어 있다. 춘추 전국시대의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그 시대에 이르기까지의 중국의 고대사를 대충 알아보기로 하자. 인류의 역사상 가장 평화로웠던 시대가 언제였을까? 동양에서는 중국의 요순 시대를 이상적인 태평성대라고 일러온다. 사기에 의하면 요가 제위에 오른 것은 기원전 2390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꼬박 4373년 전인 아득한 옛날의 일이었다. 우리는 올해가 단기 4316년이니까 요 임금은 단군보다도 57년 먼저 임금이 된 셈이다. 게다가 우리는 단군 이전은 정치부재의 공백시대로 되어 있지만 중국은 요 임금 이전에도 사망시대가 무려 3000년이나 계속되었다고 하니 중국 역사와 우리 역사는 비교가 안 된다. 그야 어쨌거나 그 당시는 사람은 적고 땅은 얼마든지 남아 돌았을 것이므로 남하고 싸워야 할 필요가 없었으리라. 나라가 하나뿐이어서 싸움의 상대조차 없었으니까 백성들이 평화롭게 살아갔으리라는 것은 쉽게 짐작할 수 있는 일이다. 그 무렵에 백성들 간에는 격양가라는 노래가 널리 퍼져 있었다고 전해온다. 지금 지구상에는 300 가까운 국가가 있다. 그리하여 치자들은 저마다 복지사회 건설을 부르짖고 있건만 정작 백성들은 모두가 한결같이 아우성을 치고 있는 형편이 아닌가. 그로 미루어 보면 백성들이 격양가를 불렀다는 그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요임금 시대는 태평성대였음이 분명하다. 그런데 격양가의 내용이 또한 걸작이었다. 누구나가 다 알고 있는 것이지만 참고 삼아 격양가를 한번 들어보기로 하자. 해 뜨면 일하고, 해 지면 쉬고, 우물 파 물 마시고, 밭 갈아 내 먹으니, 임금의 혜택이 내게 무엇이 있다더냐. 노래의 내용을 자세히 음미해보면 과연 태평성대에 불렀을 법한 노래다. 우물을 파는데도 허락이 필요치 않았고 농사를 짓는데도 간섭이 없었고 게다가 세금조차 없었을 테니까 살아가기가 얼마나 편했을 것인가. 사기에는 요임금의 행적에 대해 이런 구절이 나온다. 임금은 백성들과 똑같은 초가집에 살면서 방안도 꾸며놓지 않았다. 마음을 항상 백성들에게만 두어서 굶는 사람이 있으면 자기도 끼니를 걸렀고 추위에 떠는 사람이 있으면 자기도 같이 떨었고 죄 지은 사람이 있으면 자기도 죄인처럼 괴로워하였다. 말하자면 치자가 백성들과 호흡을 완전히 같이 해온 셈이다. 만약 오늘날에도 그와 같은 치자가 있다면 누구의 입에선들 격양가가 흘러나오지 않으랴. 치자와 피치자와의 관계는 물과 물고기와의 관계와 같아야 한다고 옛날부터 일러온다. 물고기는 물의 혜택을 벗어나서는 살 수 없지만 그러나 물고기는 물속에서 자유롭게 헤엄쳐 살아오면서도 정작 물의 고마움을 인식하지 못한다. 마치 사람은 공기를 마시지 않고서는 1시간도 살 수 없으면서도 공기의 고마움을 누구도 깨닫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 이치다. 정치의 이상은 거기까지 가야만 참된 선정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노자는 이미 2000여 년 전에 그와 같은 정치론을 주장해 왔었다. 그러므로 정치의 최고 이상은 백성들로 하여금 될수록 자유롭게 살아가게 하는 데 있다고 하겠다. 그런데 오늘날의 치자들은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5만 가지 법규를 만들어 통치하고 있다. 인구가 많아지고 사회 구조가 복잡해짐에 따라 다소간의 속박은 어찌할 수 없겠지만 그러나 부질없는 법규 같은 것은 최대한으로 억제해야 할 것이다. 오늘날 선진국과 후진국과의 구별은 국민 소득의 다과로 평가하는 것이 국제적인 통례로 되어 있다. 그러나 돌이켜 생각하면 선진국과 후진국과의 참된 구별은 경제적인 조건보다도 오히려 치자와 백성들의 관계를 기준으로 삼아 결정해야 옳을 일일지 모른다. 그야 어쨌건 다시 격양가의 이야기로 돌아가자. 요임금은 어느 날 민정을 살펴보려고 평복을 입고 여행을 나섰다. 어느 곳에 당도해 보니 늙은 농부 하나가 내거리 한복판에 주저앉아 흙덩이로 땅을 두드려 박자를 맞춰가면서 격양가를 큰 소리로 부르고 있었다. 요임금은 그 노래를 듣고 나서 크게 기뻐하였다. 임금의 혜택이 내게 무엇이 있더란 말이냐? 하는 구절을 표면에 나타난 말을 문구대로만 해석하면 분명 임금을 비방한 뜻이 된다. 따라서 옛 법도대로라면 대역죄로 당장에 끌려가기 십상이다.
그러나 그 노래를 듣고 크게 기뻐했다는 것을 보면 요임금은 과연 성군의 재질을 몸에 넘치도록 지니고 있었던 위대한 인물이었음을 알 수 있다. 요임금은 50년간이나 재위를 누리며 선정을 베풀어 오다가 자기 아들인 단주외래가 어리석어서 임금의 자질이 부족함을 알고 순이라는 현자를 불러다가 임금의 자리를 그에게 물려주었다고 한다. 그건 역시 누구도 할 수 없는 위대한 일이었다. 한번 권좌에 오르면 죽을 때까지 그 자리를 내놓지 않으려는 것은 어느 나라에서나 흔히 볼 수 있는 일이요. 그와 같은 욕망을 달성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희생도 불사하는 것이 통례로 되어 있지 않는가. 그런데 요임금은 아들을 제쳐놓고 현자를 찾아내어 재위를 자진해 물려주었다고 하니 그 얼마나 위대한 성군이었던 것인가. 요순시대는 그처럼 태평성대였던 관계로 문화도 크게 발달하였다. 창일이라는 사람이 한문 글자를 창안해낸 것도 그 시대의 일이었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신선노름처럼 여겨오는 바둑을 만들어낸 것도 역시 요임금 시대의 일이었다. 요류에게서 재위를 물려받은 순도 또한 성군이었다. 순은 재위에 오른 뒤에도 새벽같이 밭에 나가 농사를 지었고 물에 가서는 물고기를 열심히 낚았으므로 평소에 게으름을 피우던 백성들도 모두 임금을 본받아 부지런하게 되었다. 그 무렵의 수도는 산서성 평양이었다. 해마다 여름철이면 황하가 범람하여 백성들이 많은 피해를 보게 되었으므로 순제는 현신인 우와 함께 치수공사를 대대적으로 일으켜 커다란 성과를 거두었다. 그것이 지금부터 4000여 년 전의 일이었으니 그 공사야말로 인류 역사상 최초의 치수공사였다고 말할 수 있겠다. 순제도 요제를 본받아 임금의 자리에 결코 연연해하지 않았다. 순제에게는 상균이라는 아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병석에 눕게 되자 임금의 자리를 치수공사의 공이 큰 우에게 넘겨주었다. 우는 임금의 자리를 물려받자 국호를 하라 정하고 자기 스스로를 우왕이라 칭해가면서 오로지 국리민복에만 전력을 기울였다. 우왕에게는 개, 제, 한의 세 아들이 있었다. 모두가 현명한 이들이었다. 그러나 우왕은 선정 N년 만인 90여 세의 병석에 눕게 되자 중신들을 베갯머리에 불러놓고 이렇게 말했다. 내가 죽거든 왕위를 현명하고 인자한 백익에게 물려주도록 하라. 중신들은 그 소리를 듣고 모두 놀랐다. 임금께서는 세 분의 아드님이 계시옵고 그들은 한결같이 현명하십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왕위를 후손에게 물려주지 않으시고 타인에게 물려주려고 하시옵니까? 그러자 우왕은 고개를 크게 흔들었다. 천하는 어느 개인의 천하가 아니다. 내 아들이 현명한 것은 나도 알고 있으나 왕위를 내 아들에게 물려주면 그것이 선례가 되어서 천하는 한 사람의 천하가 되어버린다. 그런 일을 미연에 방지하려면 왕의 자리는 반드시 현명한 제자에게 물려줘야 옳으니라. 실로 금과 옥조와 같은 명언이었다. 우왕이 그런 유언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으므로 왕위를 백익이 물려받아야 할 형편이었다. 그러나 백익은 왕위에 욕심이 없는 사람이었다. 더구나 선왕의 현명한 자식들을 물리치고 자기가 왕위에 오른다는 것은 선왕에게 대한 대접이 아닐 것 같아서 백익은 그날로 기산 속에 자취를 감춰버리고 말았다. 그리하여 부득이 선왕의 맏아들인 개를 신왕으로 받들어 모시게 되었는데 그것이 세습양위의 효시였다고 말할 수 있겠다. 성군이었던 선왕의 금과 옥조와 같은 유언을 무시하고 엉뚱한 사람이 왕위에 오르자 지방의 세력가인 제후들이 크게 반발하였다. 지는 아버지의 유언을 무시하고 왕위를 억지로 빼앗은 자다. 이리하여 요, 순, 우 3대를 누려오던 태평성대가 차츰 어지러워지기 시작하였다. 신왕계제는 다행히 현명한 사람이었다. 그는 자기가 왕위를 물려받은 것이 부득이한 사정이었음을 제후들에게 양해시키려 하면서 전정을 베풀려고 애쓴 덕택에 별다른 사고 없이 왕위를 지킬 수 있었다. 그러나 그가 크게 되자 왕위를 자기 아들인 태강에게 물려주었다. 우왕이 우려했던 대로 천하는 만인의 천하가 아니라 어느 개인의 천하가 되어버리고 만 것이었다. 그로 인해 제후들의 불평이 날로 고조되어 여기저기서 반란을 일으키는 자가 끊일 날이 없었다. 천하가 어차피 어느 개인의 것일진데 나도 천하를 한번 잡아보겠다는 생각에서 제후들은 저마다 군대를 양성하여 반란을 도모하게 된 것이었다. 거기에 따라 왕도 제후들을 억압해가면서 왕위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군대를 대대적으로 양성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었다.
그 모양으로 민심을 가까스로 수습해 오면서 세습 정치를 계속해 오다가 제17대 왕인 거랑 때에 와서 하왕조는 마침내 패망의 위기에 직면하였다. 거랑이 나라를 망친 직접적인 원인은 미녀와 간신배 때문이었다. 어리석은 거랑은 간교롭기 짝없는 조량이라는 간신의 말만 믿고 어진 신하들을 모조리 죽여 없애버렸을 뿐만 아니라 원수의 딸인 말이라는 계집에게 미쳐서 낮이나 밤이나 음탕과 연락으로 세월을 보내고 있었다. 거랑은 말이를 기쁘게 해주기 위해 대궐 안에 경국요대를 조성하는 일대 토목공사를 일으켜 백성들을 기아에 허덕이게 하였다. 그리고 대궐 안정원에는 커다란 연못을 파고 봉황새 모양의 고색이 영롱한 화방을 띄웠는데 연못에 넘실거리는 것은 물이 아니라 술이어서 세상 사람들은 그 연못을 주지라고 불렀다. 그러나 그뿐이랴 마리와 함께 화방을 타고 뱃놀이를 하며 연못에 가득 찬 술을 맘대로 퍼마시려면 술안주가 필요하므로 연못가에 우거져 있는 나무에는 가지마다 고기덩이와 육포를 줄레줄레 매달아 놓았으므로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육산포림이라고 비방해왔다. 오늘날 우리가 주지육림이라고 써오는 문자는 바로 그때에 생겨난 문자인 것이다. 일국의 군주가 백성을 돌보지 않고 사치와 음란만을 일삼고 있었으니 나라가 무사할 턱이 없었다. 지금의 하남성에 근거지를 두고 은인자중하며 힘을 길러오던 제후의 한 사람인 성탕은 민심이 이미 거랑에게서 멀리 떠나버렸음을 알자 1만 5천의 군대를 이끌고 대궐로 거랑을 기습해왔다. 대궐 안팎에는 여러 천명의 군대가 대궐을 지키고 있었다. 그러나 이미 민심이 배반된 까닭에 목숨을 걸고 왕을 지켜주려는 군인은 아무도 없고 제각기 도망을 치기에 바빴다. 그리하여 거랑은 대궐이 타오르는 불길 속으로 뛰어들어 스스로 목숨을 끊음으로써 450여 년이나 이어오던 하왕조가 하루아침에 멸망하고 새 나라가 탄생했으니 그 나라가 바로 은나라였다. 그것은 지금부터 3500여 년 전의 일인데 그 사건은 동양 역사상 신하로서 임금을 살해하고 새 나라를 이룩한 최초의 사건이기도 했던 것이다. 신생국가 은나라의 창업주 탕왕은 매우 현명한 사람이었다. 그는 왕위를 보존해 나가려면 첫째로 민심을 얻어야 하고 둘째로 지방에 흩어져 있는 제후들을 회유하는 것이 절대로 필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러기에 탕왕은 왕위에 오르자 즉시 46명의 제후들을 대궐로 불러다가 후하게 대접하면서 진심으로 보필해 줄 것을 간곡히 부탁하였다. 그리고 오랫동안 학정에 시달렸던 백성들에게는 국고를 털어 구율미를 골고루 나눠주면서 앞으로는 백성들을 괴롭히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선언하였다. 그 덕택에 민심과 제후들의 마음이 한결같이 탕왕에게 돌아와 버렸다. 탕왕은 선정을 베풀려고 이윤이라는 현자를 제상으로 삼고 하루는 제상에게 이렇게 물어보았다. 옛날부터 조정에는 삼공구경과 대부 열사가 올바로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고 일러왔는데 도대체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야 하는 것이오? 제상 이윤이 읍하고 대답한다. 삼공은 천도에 통하는 사람이어야 하옵고 구경은 지도에 통하는 사람이어야 하옵고 대부는 인사에 통하는 사람이어야 하옵고 열사는 법도에 밝은 사람이어야 하옵니다. 조정에는 그런 사람이 골고루 모여 있어야만 나라를 바로 다스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고마운 말씀이요. 내가 부족한 점이 많은 사람이니 경은 백성과 나라를 위해 그런 인물들을 천하에 널리 구해주시오. 이리하여 탕왕은 국기를 탄탄하게 다짐으로써 왕위를 자손 만대에까지 누려가려고 하였다. 그러나 한번 흥한 것은 언젠가는 반드시 망하는 날이 있게 마련이다. 은왕조는 안으로는 백성들에게 선정을 베풀고 밖으로는 사방에서 바로하는 견적들을 용감하게 토벌해가면서 엔대에 걸쳐 600여 년을 계승해 내려오다가 28대 왕인 주왕 때에 이르러 드디어 망조가 들고 말았다. 주왕도 하왕조를 망친 거랑과 마찬가지로 천하의 폭군이었다. 게다가 여색을 좋아하는 점도 거랑과 꼭 같아서 달기라는 미녀를 즐겁게 해주려고 일대 토목공사를 벌였다. 대궐에서 오리쯤 떨어진 남양사라는 곳에 높이 일자나 되는 고대를 쌓아 올리고 그 위에 옥문 경시를 짓는데 기와와 바람벽은 모두 금은 보옥으로 장식하고 정원에는 기와 요초를 사시사철 꽃피게 하였다. 충신 비중이 그 꼴을 보다 못해 울면서 3번씩이나 가냈더니
주왕은 그 간언을 받아들이기는커녕 비중의 목을 자기 손으로 잘라버리고 그와 같이 거대한 공사를 7년간이나 계속하였다. 사태가 그렇게 되고 보니 백성들은 착취와 기아를 견디다 못해 자식을 업고 이웃나라로 밤도망을 치는 자가 꼬리를 이었다. 은왕조는 그로써 멸망을 면하기가 어렵게 되었던 것이다. 그 무렵 기산 섬서성 땅은 본명을 희창이라고 부르는 서백후가 지키고 있었다. 서백후는 용감하고 지혜로운 장수여서 사방에서 침략해오는 오랑캐의 무리를 모조리 쳐부수고 백성들을 편히 살 수 있게 해주었다. 그래서 다른 지방에 살던 백성들이 앞을 다투어 서백후의 관내로 몰려왔다. 군주인 주왕이 중앙에서 학정에 학정을 거듭하므로 민심은 자꾸만 서백후에게로 쏠렸던 것이다. 어느 날 밤 서백후는 이상한 꿈을 꾸었다. 전각에 홀로 앉아있노라니까 난데없는 곰 한 마리가 동남쪽으로부터 나타나 서백후 옆에 다가와 앉았다. 그러고 나서 잠시 후에는 난데없는 문무백관들이 들어와 서백후에게 배례를 하는 것이 아닌가. 깜짝 놀라 깨어보니 남가일몽이었다. 서백후는 모사 의생을 불러들여 꿈 이야기를 물어보았다. 의생이 크게 기뻐하며 대답한다. 그것은 주공께서 현인을 얻어 왕위에 오르실 꿈이옵니다. 자고로 곰은 어진 짐승이라고 일러오므로 곰이 나타났다는 것은 현인을 얻으신 꿈이옵고 백관들이 어전에 배복했다는 것은 장차 만조 백관을 거느리실 꿈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곰이 동남으로부터 나타났다고 하니 그 방면으로 현인을 찾아 나서 보십시오. 꿈이란 허사라고 일러오는데 꿈 같은 것을 가지고 어찌 그처럼 대견스럽게 말하오. 아니옵니다. 주왕은 이미 신망이 땅에 떨어져 민심이 모두 주공에게 돌아왔으므로 이제는 천하대사를 도모해 볼 만한 때가 온 것입니다. 아무러나 믿져야 본전이니까 내일쯤 동남 지방으로 사냥을 빙자로 현인을 찾아 나서 보셔야 합니다. 서백후도 호걸 장부인지라 주왕의 황금 무도함을 보고 천하를 도모해 볼 생각이 노상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다음 날 서백후는 모사 의생과 함께 동남 지방으로 말을 타고 사냥을 나섰다. 이윽고 어느 냇가에 당도해 보니 그 내에는 서너 명의 낚시꾼이 둘러앉아 있는데 모두가 낚시질을 하면서 이구동성으로 이런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그 옛날 성탕이 거랑을 쓸어버릴 때에는 릴 덩굴부터 베어 없애기 시작했도다. 정당하게 하늘과 사람의 뜻을 받들어 의로운 깃발 들고 나서니 적이 없더라. 그로부터 세월이 흐르기 이러저러 600여 년 충만과 은혜는 이미 기운이 다하여 나무에는 고기숲 연못에는 술이 가득 정자에는 고벽이 만자 높이로 쌓였도다. 서백후는 그 노래를 듣고 소스라치게 놀랐다. 그 노래는 그 옛날 하왕조 때의 성탕이 폭군 거랑을 쓰러뜨리고 은나라를 세웠듯이 이제는 폭군 주왕을 몰아내고 새 나라를 세워야 할 때가 되었다는 노래임이 분명했기 때문이었다. 그대들은 그 노래를 누구한테서 배웠소? 서백후는 하도 괴상하여 늙은 낚시꾼에게 물어보았다. 낚시꾼이 서백후에게 대답한다. 우리들이 지금 부른 노래는 80객 백바로옹에게서 배운 노래요. 그 노인은 어떤 노인이오? 그 노인은 80평생을 낚시꾼으로 살아온 분이요. 그러나 낚시는 언제나 거둔 낚시의 미끼도 물리지 아니하기 때문에 80평생을 낚시질만 해오면서도 고기는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어른이라오. 서백후와 의생은 그 말을 듣고 무척 괴이하게 여겼다. 그 어른이 지금 어디 계시오? 여기서 100리가량 떨어진 반개 지방의 위수라는 곳에 사시오. 그 노인을 만나고 싶거든 그리로 가보시오. 지금도 물가에서 낚시질을 하고 계실 거요. 의생이 그 말을 듣고 서백후에게 말했다. 이 사람들이 말하는 백발 노인이란 지금 우리가 찾고 있는 어진 분임이 분명합니다. 위수로 그 노인을 찾아가 보십시다. 두 사람이 말을 급히 달려 반개로 찾아와 보니 문제의 백발 노인은 보이지 아니하고 낚시꾼 하나가 위수에서 낚시질을 하면서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봄물은 유유하고 봄풀은 기이한데 좋은 사람 못 만나 반개에 숨었노라. 세상 사람 어진 이의 높은 뜻을 몰라주니 늙은 사람 물가에서 낚시질만 하노라. 그 노래가 의미심장하기에 서백후는 낚시꾼에게 물었다. 그 노래를 누구한테서 배웠소? 저 위숫가에 있는 석실에 80객 어웅이 숨어 살고 있는데 그 노인장께 배웠다오. 두 사람은 즉시 석실로 찾아가 보았다. 과연 개울가에 석실이 하나 있는데
입구에는 잡초가 무성하게 우거져 있었다. 주인을 부르니 동자 하나가 나온다. 주인장 계시느냐? 오늘 아침 약초를 캐려고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사흘쯤 후에나 돌아오시게 됩니다. 하는 수 없어 사흘 후에 다시 찾아오리라 생각하며 동자에게 다시 물어본다. 노인장께서는 곧은 낚시질을 하시기 때문에 물고기를 한 마리도 낚지 못하셨다고 들었는데 그것이 사실이냐? 동자가 웃으며 대답한다. 우리 집 할아버지는 고기를 낚으시는 게 아니라 새월을 낚고 계시는 것입니다. 뭐야? 새월을 낚으신다고? 동자의 말을 들어보니 과연 현인 고사임이 분명하였다. 돌아서 나오다 보니 개울과 버드나무 그늘에 빈 낚싯대가 하나 드리워져 있었다. 서백후는 빈 낚싯대를 보고 다음과 같은 시 한 수를 써서 동자에게 주었다. 현인을 찾아 멀리 반개까지 와보니 주인은 간데없고 낚싯대만 보이네. 빈 낚시만 버들 아래 드리워져 있고 노을진 강에는 물만 헛되이 흐른다. 그로부터 사흘 후 서백후가 반개에 다시 찾아와 보니 과연 위수 강가에는 동안 100발의 낚시꾼 하나가 앉아 있었다. 그런데 그는 낚시를 한다기보다도 유유히 흘러가는 강물을 심각히 바라보며 노래를 흥얼거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서백후가 가까이 다가와도 노인은 본체도 아니하고 노래만 부르고 있는 것이었다. 서백후는 노래가 끝나기를 기다려 노인 앞에 엎드려 큰 절을 올리며 말한다. 소생은 서방의 후백인 최창이라는 사람입니다. 지금 주왕이 정사를 그르쳐서 만백성들이 도탄에 빠져 있사온데 소생이 그들을 구제하고자 하오나 힘이 부족하오니 고독하신 선생께서는 소생을 도와주시옵소서. 백발 노인은 서백후의 사람됨을 보고 황급히 일어나 땅에 엎드려 있는 서백후를 손수 붙들어 일으키며 말한다. 노부는 강가에서 고기나 낚는 세민으로 신모월약이 있을 수 없는 촌민입니다. 그러나 후배께서 이처럼 친히 찾아오셔서 하문하시니 평소에 우견이나마 어찌 말씀드리지 아니하오리까. 선생께서는 그 고견을 부디 소생에게 들려주시옵소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백발 노인은 서백후 앞에 단정히 앉아서 말한다. 지금 만백성들의 민심이 3분의 2는 이미 서백후에게 기울어져 있사옵니다. 그러므로 후배께서는 때를 가려 마땅히 동정의 군사를 일으켜 은나라를 쳐 없애고 새나라를 세우셔야 할 것이옵니다. 그러자면 어떤 방법을 써야 좋을지 자세한 방도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대사를 도모하는 데는 두 가지 방도가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군사를 일으켜 당장 주왕을 쳐들어가는 방도이옵고 다른 하나는 때가 오기를 기다리며 은인자 중 덕을 쌓아가는 방도입니다. 선생께서는 그 두 가지 중에 어느 방도를 택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첫째 방도보다도 두 번째의 길을 택하시도록 권고하고 싶습니다. 서백후는 크게 기뻐하며 다시 묻는다. 그 이유는 어디에 있사옵니까? 노인은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가 입을 열어 대답한다. 지금 당장 군사를 일으켜서는 여러 가지 이유로 완전한 성공을 거두기가 매우 어려우실 것 같기 때문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옵니까? 첫째, 후배께서는 아직은 은나라의 신하임이 분명하십니다. 이러므로 지금 당장 쳐들어가면 이신벌군의 비방을 면하기가 어려울 것이니 그렇게 되면 싸움에 이긴다 하더라도 대의명분이 서지 않아서 민심을 수습하기가 무척 어려우실 것 같기 때문입니다. 과연 지혜로운 말이었다. 서백후는 감탄의 고개를 크게 끄덕이며 다시 묻는다. 지금 당장 쳐들어가서는 안 될 또 다른 이유는 무엇이옵니까? 백발 노인은 심사숙고하다가 다시 입을 열어 말한다. 둘째 이유는 주왕이 오랫동안 학정을 거듭하여 은나라가 몹시 필요했다고는 하지만 조정에는 아직도 현신과 명장들이 기라성처럼 수두룩하옵고 게다가 100만 대군이 아직도 건재하므로 지금 당장 군사를 일으켜서는 군사적인 면에서도 승리할 가망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대사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때를 기다려야 한다고 말씀드린 것은 바로 그 때문이었습니다. 마치 천하대세를 손바닥 위에 놓고 바라보는 듯한 말투였다. 서백후는 그 말에도 감탄을 마지 않았다. 선생의 말씀을 들어보니 모두가 먼 앞날을 내다보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때라는 것은 언제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그것도 아울러 가르쳐 주시옵소서. 봄이 가야만 여름이 오고 여름이 가야만 가을이 오는 것은 천지 운행의 섭리라고 하겠습니다.
이 세상 모든 일은 천지 운행의 섭리에 따라서 처리해야 하므로 군사를 일으키는 것도 때가 무르익어야 합니다. 가령 뱃속에 들어있는 자식의 얼굴을 빨리 보고 싶다고 해서 10달도 되기 전에 빨리 낳게 해버리면 모처럼의 아기가 병신이 되고 말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하. 백발 노인은 먼 하늘을 우러러보며 혼자서 소리내어 웃는 것이었다. 서백훈은 너무도 조급하게 굴었던 자신을 부끄럽게 여기고 노홍에게 머리를 숙여 사과한다. 소생이 아직 수양이 부족하여 너무 조급하게 여기고 있었음을 널리 헤아려 주시옵소서. 아니옵니다. 백성들이 워낙 도탄에 허덕이고 있기 때문에 후배께서 조급하게 여기시는 것은 오히려 당연하신 일인지 모르옵니다. 그러나 큰일을 도모하는 데는 조급할수록 은인 자중해가며 계획을 면밀하게 세우셔야 합니다. 그리고 백발 노홍은 잠시 말을 중단했다가 조용히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주왕의 황음은 그칠 줄을 모르므로 은나라는 멀지 않아 반드시 멸망하고야 말 것입니다. 그때까지 후배께서는 만백성들에게 덕만 쌓아 올리십시오. 그러다가 은나라가 자멸할 기운이 동하거든 후배께서는 그때야말로 만백성을 구제해야 한다는 정의의 깃발을 높이 들고 일어나셔야 합니다. 오직 그 방법만이 위로는 하늘의 뜻에 응하고 아래로는 백성들의 뜻을 받드는 방법이므로 승리는 절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고마우신 가르치심 깊이 깊이 명심하겠습니다. 서백훈은 두 손 모아 읍하며 감사의 뜻을 올렸다. 그러고 나서 잠시 머뭇거리다가 문득 이렇게 물었다. 매우 송구스러운 말씀이오나 바라옵건대 선생의 함자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백발 노인은 웃으며 말한다. 쓸데없는 늙은이의 이름은 아셔서 무엇하십니까? 80평생을 초야에만 묻혀서 살아온 늙은이라고 생각하시면 그만 아닙니까? 서백훈은 어떤 일이 있어도 눈앞의 노인을 자기 사람으로 만들어야 하겠다고 결심하였다. 그리하여 머리를 조아리며 다시 청한다. 천지 운행의 섭리에 도통하신 선생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지나치신 겸손이십니다. 소생은 선생의 뜻을 받들어 도탄 속에 허덕이고 있는 만백성을 기필코 구제해 볼 생각이오라. 선생께서는 사양하시고 조남을 꼭 알려주시옵소서. 백발 노인은 그제서야 머리를 끄덕이며 말한다. 존귀하신 어른께서 그처럼 말씀하시니 무엇을 숨기겠습니까? 노생의 성은 강이요, 이름은 여상이요, 자는 자아요, 호는 비웅이라고 하옵는데 세상 사람들은 저를 강태공이라고 불러주옵니다. 80평생을 위수에서 낚시질만 하며 살아왔지요. 서백훈은 강태공의 호가 비웅이라는 말을 듣자 수일 전 꿈속에서 곰을 만났던 일이 번개같이 회상되어 크게 놀라면 더욱 기뻐하였다. 오늘날 위수에서 선생을 만나 뵙게 된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고 하늘이 도와주셨음이 분명합니다. 선생은 부디 소생을 버리지 말아 주시옵소서. 후배께서는 야로에게 무슨 그런 과분한 말씀을 하시옵니까? 소생의 나이가 이미 82살인지라 늙어 쓸모없는 몸이기는 하옵니다마는 후백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이라면 어찌 사양을 하겠나이까. 소생은 오늘 당장 선생을 기산으로 모셔가고 싶사옵니다. 부디 청호해 주시옵소서. 분부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곳을 떠나기 전에 한 가지 분명하게 말씀드려 둬야 할 일이 있사옵니다. 그것이 무엇이옵니까? 후백께서는 아까부터 줄곧 소생이라는 말씀을 쓰셨사온데 노생이 후백을 따라 기산으로 가게 되면 그때부터는 군신지위가 맺어지는 것이오니 이제부터는 소생이라는 말씀을 쓰지 마시고 반드시 신하로서 대해 주시옵소서. 소생이 어찌 선생 같으신 어른을 신하로 대할 수 있으오리까? 무슨 말씀을? 대사를 도모하시려면 무엇보다도 먼저 군신지위를 확고하게 세워나가셔야 합니다. 기강이 문란해 가지고서는 큰일을 도모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강태공의 말은 서리빨같이 준엄하였다. 과연 옳은 말이다. 선생께서 그렇게까지 말씀하신다면 이리하여 서백훈은 강태공을 기산으로 공손하게 모시고 돌아왔다. 그리하여 강태공에게 태공망이라는 특별 칭호를 내리는 동시에 진국대군사에 봉하여 내정 전체를 통솔하게 하였다. 그러나 강태공은 그와 같이 어마어마한 감투를 얼른 쓰려고 하지 않았다. 황공한 말씀이오나 신이 주공에게 몇 가지 기본 정책을 말씀드릴까 하옵는데 만약 주공께서 그것을 용납해 주시지 않으신다면 신은 어떤 직책도 맡기를 사양하겠습니다. 서백후가 옷깃을 바로잡으며 말한다.
태공망의 헌책을 어찌 수납하지 않겠나이까. 기본 정책을 소상히 가르쳐 주시옵소서. 강태공이 두 손을 읍하고 말한다. 나라를 잘 다스리려면 세 가지 기본만은 꼭 지켜나가셔야 합니다. 첫째는 하늘을 공경할 줄 아셔야 하옵고, 둘째는 백성을 사랑할 줄 아셔야 하옵고, 셋째는 초야에 묻혀있는 만천하에 어진 사람들을 널리 모아들여 그들과 항상 가깝게 지내실 줄 아셔야 하옵니다. 내가 워낙 부족한 점이 많은 사람이지만 군사께서 말씀하신 세 가지를 기필코 지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나라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참된 왕자는 백성들을 살찌게 하는 법이 없고, 괴자는 군인들만 살찌게 하는 법이 없고, 거기에도 미치지 못하는 치자는 벼슬아치만 살찌게 하는 법이 없고, 그보다도 못한 치자는 자기 자신의 배만 불리게 하는 법이옵니다. 천하의 뜻을 품고 있는 사람은 그 점을 재산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군사의 말씀 명심하여 추호도 어긋남이 없게 하겠습니다. 군사께서 부디 국정 전반을 친히 총령해 주십시오. 이리하여 서백후는 강태공의 말대로 우선 그날부터 창고 문을 활짝 열어서 기아에 허덕이는 백성들을 모조리 불러다가 말과 필목을 나눠주게 하였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젊은이들을 널리 모집하여 강태공 자신이 진두에 나서서 군사훈련을 맹렬하게 시키니 2, 3년이 채 못 가 만천하의 민심은 완전히 서백후에게 기울어졌고, 군사력에 있어서도 그의 세력을 따를 자가 없었다. 한편 폭군주왕은 세상이 무섭게 변해가는 줄도 모르고 대궐 안에서 미녀 달기와 더불어 황음에만 잠겨 있었으니 나라가 무사할 턱이 없었다. 초야에 묻혀있던 강태공은 큰 뜻을 품고 세상에 나와서 서백후를 돕기 시작한 지 몇 해 후에 기어이 은나라를 거꾸러뜨리고 주나라를 새로 세우게 하였다. 성탕이 하왕조를 거꾸러뜨리고 은나라를 세운 지 28대째인 64년에 은나라는 썩은 고목처럼 하루아침에 쓰러지고 말았던 것이다. 은나라가 망할 때 은나라 왕실에는 두 사람의 의인이 있었다. 백이와 숙제 형제가 바로 그들이었다. 그들은 왕위에 오르기를 사양하고 초야에 묻혀 살았는데 서백후가 이신벌군을 했다 하여 주나라의 곡식을 먹지 않으려고 수양산 속에 숨어서 고사리만 캐어 먹다가 굶어 죽고 말았다. 물은 나라가 망할 때에는 비극은 반드시 따르는 법이어서 우리나라 역사를 보더라도 낙랑국이 망할 때에는 낙랑공주와 호동왕자의 비극이 있었고, 백제가 망할 때에는 삼천궁녀의 비극이 있었고, 신라가 망할 때에는 마이태자의 비극이 있었거니와 은나라가 망할 때에는 백이숙제의 비극이 있었던 것이다. 600여 년이나 연면하게 이어오던 은나라를 하루아침에 거꾸러뜨리고 주나라를 새로 세우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다해온 강태공이라는 사람은 도대체 어떤 인물이었던가? 강태공은 천문, 지리, 상학, 병학, 복학 등등의 학문에 통하지 않는 것이 없는 시대의 천재였다. 그러기에 그는 천하대세의 변화도 예언할 수 있었고 자기 자신의 운명이 어떻게 되리라는 것도 예지하고 있었다. 그는 160세까지 살았는데 전 80에는 별로 볼일 없이 지내다가 후 80에 가서야 비로소 큰일을 할 수 있으리라는 것도 미리부터 알고 있었다. 그러기에 전 80에는 날마다 독서를 하면서 심심풀이로 낚시질만 하고 있었는데 그것도 고기를 낚기 위한 낚시질이 아니라 세월을 보내기 위한 낚시질이었기 때문에 낚시바늘은 언제나 갈고리가 없는 곧은 낚시바늘만을 써왔다. 일찍이 서백후가 위수로 그를 찾아갔을 때 동자가 우리 할아버지는 고기를 낚으시는 게 아니라 세월을 낚고 계시는 거예요. 하고 말한 것도 그 때문이었거니와 그의 낚시질이 얼마나 유명했던지 그로부터 3000여 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는 낚시꾼의 별명을 강태공이라고 불러오고 있을 정도다. 그는 후 80이 되면서는 운이 활짝 트여 주나라 창업에 공이 지대했을 뿐 아니라 병학가로서도 유명한 병서를 6권이나 남겨놓았다. 육도라는 병서가 바로 그것이다. 육도는 손무의 손자병법보다도 500여 년이나 먼저 나왔으므로 후일의 손무가 손자병법을 저술하는데 이 책이 많은 참고가 되었음은 말할 것도 없다. 그야 어쨌건 강태공은 주나라를 세우는데 1등 공신이 된 것만은 사실이었다. 그런데 서백후는 주나라를 창건하기 직전에 아깝게도 병사했기 때문에 그의 맏아들인 발이 주나라의 초대 임금이 되었으니 그가 바로 주무왕인 것이다. 주무왕은 지략이 웅대한 불세출의 명장이었다. 그는 천하를 평정하고 서한에 도읍하자 서한을 호경이라고 부르게 하였다.
그는 건국 창업이 끝나자 국기를 튼튼하게 하려고 전국을 71개 지역으로 나누어 후국 제도를 실시하였다. 그때 강태공은 건국의 공로가 지대했던 관계로 제후국, 지금의 산동성 일대의 후국왕에 임명되었다. 그리고 나머지 70개의 후국왕은 모두 형제간이나 멀고 가까운 친척들만으로 봉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통치를 철통같이 튼튼하게 해가려면 남보다는 같은 혈통의 사람이라야 믿을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70개의 후국 중에서도 후일까지 역사에 남은 후국은 제를 비롯하여 진, 조, 한, 위, 송, 노, 위, 연, 정, 채, 조, 진, 기, 초, 진 등 16개의 후국들이 있다. 그로써 남쪽에 있는 오와 월의 두 나라를 제외하고 주는 사실상 중국 중원을 통일한 것이나 다름없었다. 그런데 강태공이 후국왕이 되어 임지로 가는 도중에 뜻하지 않았던 이변이 하나 생겼다. 그 이변이란 다름이 아니라 강태공이 제왕이 되어 여러 천명의 호위 군사를 거느리고 임지를 향하여 길을 떠나오는데 벼랑간 난데없는 여인 하나가 길을 가로막으며 무엄하게도 제왕을 만나게 해달라고 말하는 것이 아닌가. 보아하니 나이가 60을 넘은 행색이 초라하기 짝이 없는 여인이었다. 선두 경호군들은 크게 놀라 괴상한 여인을 삽시간에 둘러쌌다. 저리 비켜라 미친년아. 이 행차가 어떤 행차라고 내가 감히 제왕을 만나겠다고 하느냐. 호위병들은 우격다짐으로 몰아내려 했으나 여인은 한사코 버둥거리며 어떤 일이 있어도 제왕을 만나야만 하겠다는 것이었다. 선두에서 그와 같은 소란이 일어나는 바람에 행차는 부득이 지체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선두에서 무슨 일이 났기에 저렇게들 소란스러우냐? 강태공은 수레 위에서 근위병을 보고 물었다. 근위병이 대답한다. 난데없는 여인이 행차 앞에 나타나 주공을 만나 뵙겠다고 행패를 부려서 그 여인을 쫓아내느라고 소란스럽게 된 모양입니다. 나를 만나겠다는 사람이 있으면 이리로 모셔올 일이지 쫓아보내기는 왜 쫓아보내느냐? 그 여인은 미친 계집이라고 하옵니다. 무슨 소리? 설사 미친 여인이기로 까닭없이 나를 만나려고 할 리가 없지 않으냐? 잔말 말고 그 여인을 당장 내 앞으로 모셔오도록 하라. 추상 같은 호령이었다. 근위병은 혼비백산하여 급히 달려가 여인을 강태공 앞으로 데려왔다. 여인은 수레 앞에 다가오더니 다짜고짜로 땅에 엎어지며 통곡을 하는 것이 아닌가. 강태공은 조용히 입을 열어 타이르듯이 말했다. 부인은 무슨 일로 나를 만나려고 그러시오. 울지 말고 얼굴을 들어 말씀을 하시오. 여인은 그제서야 울음을 거두고 얼굴을 들어 강태공을 올려다본다. 강태공도 여인의 얼굴을 마주보다가 다음 순간 소스라치게 놀랐다. 그도 그럴 것이 그 여인은 일찍이 자기를 버리고 집을 나갔던 마누라 마씨가 분명했기 때문이었다. 강태공은 감회가 복받쳐 잠시 눈을 감고 과거를 회상해 보았다. 그는 그 옛날 마씨 부인과 헤어지지 않으려고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건만 마씨는 당신같이 무능한 남자하고는 살 수 없노라고 하면서 기어코 집을 나가버리고 말지 않았던가. 그 마누라가 30년 후인 지금 강태공이 제왕이 됐다고 해서 남편을 만나려고 찾아온 것이었다. 여인은 무슨 일로 나를 찾아오셨소? 용무를 말씀해 보시오. 여인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강태공을 정면으로 올려다보며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내가 옛날에는 당신을 잘못 보고 당신한테 잘못한 일이 너무도 많았소. 그러나 당신이 훌륭한 인물이라는 것을 이제는 알았으니 다시 부부가 되어서 잘 살아봅시다. 오늘은 그래서 찾아온 거요. 강태공은 묵묵부답으로 여인의 얼굴만 측은하게 바라보았다. 그러다가 근위병을 돌아다보며 명한다. 어디 가서 물 한 동이만 길어다가 이 여인 앞에 내려놓아라. 근위병이 거무하에 여인 앞에 물 한 동이를 갖다 놓자 강태공은 여인을 보고 말한다. 그 동이 속에 들어있는 물을 땅에 엎질러 보시오. 여인은 무슨 영문인지도 모르고 강태공과 다시 살고 싶은 생각에서 그의 말대로 동이의 물을 땅에 엎질러 버렸다. 강태공이 여인에게 다시 말한다. 지금 그대가 땅에 엎질러 버린 물을 다시 동이 속에 담아 보시오. 여보시오. 한번 엎질러 버린 물을 어떻게 동이 속에 다시 담을 수 있단 말이오.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바로 그 말이오. 한번 헤어진 부부가 어떻게 다시 결합할 수 있단 말이오. 나를 깨끗이 단념하고 돌아가 주시오.
그 말에 여인은 기가 질려서 주랭랑을 치고 말았다. 복수불반분이라는 말은 그때의 고사에서 생겨난 문자이거니와 후세의 이태백이 떨어진 빗방울은 하늘에 못 오르고 엎지른 물은 다시 주워 담지 못한다. 라고 노래한 것도 바로 그 고사를 두고 지은 시였다. 아무려나 강태공의 지략으로 새로 일어난 주나라는 다행히 군주들이 대대로 현명한 데다가 제후들의 충성이 또한 극진하여 300여 년 동안 무사 태평을 누려올 수 있었다. 그러나 13대 왕인 유왕이 제위에 올라 포사라는 미녀에게 미쳐 돌아가게 되자 주나라의 국운은 급속도로 기울어지기 시작하였다. 포사는 워낙 아비도 모르는 종년의 딸이었다. 그러나 유왕은 그녀의 미모에 반하여 황후를 쫓아내고 포사한테만 미쳐 돌아가고 있었다. 충신 양백이 그 꼴을 참고 보다 못해 어전에 나와 울면서 간언하였다. 일찍이 하나라는 말이라는 여인으로 인해 망했고 은나라는 달기라는 여인으로 인해 망한 바 있사옵니다. 그러므로 대왕께서는 그들을 거울 삼아 대궐 안에 요사스러운 여인을 두셔서는 아니 되옵니다. 그러나 유왕은 늙은 충신의 그와 같은 간언이 몹시 귀에 거슬려서 양백을 그 자리에서 목 베어 죽이고 간신 석부의 말대로 포사를 황후로 삼았다. 포사는 워낙 표독스러워서 어떤 일에도 웃는 법이 없는 요부였다. 유왕은 포사의 웃는 얼굴이 보고 싶어서 하루는 간신 석부를 보고 말한다. 짐이 황후의 웃는 얼굴을 꼭 보고 싶은데 경은 황후를 웃게 할 수 있는 무슨 묘책이 없겠소? 석부는 나라야 망하거나 말거나 임금의 비위를 맞추기에만 급급한 천하의 간신이었다. 그는 유왕에게 머리를 조아리며 이렇게 말했다. 대왕의 소망이시라면 신이 어찌 묘책이 없겠나이까? 어떤 묘책인지 어서 말해보오. 경이 황후를 웃겨 보이기만 하면 짐은 경에게 천금의 상을 내리겠소. 성은이 망극하옵나이다. 선왕께서는 황성의 방위를 튼튼하게 하시려고 도성에서 사방의 제후국에 이르기까지 오리 간격으로 봉화대라는 것을 설치해 놓으셨습니다. 도성에 무슨 급변이 생겼을 때 봉화대에 봉화를 올리면 제후들이 군사를 이끌고 급히 달려와 도성을 구출하게 하려고 그런 것을 만든 것이옵니다. 그러나 대왕께서 등극하신 후에는 천하가 태평하여 봉화를 올려본 일이 한 번도 없사옵니다. 그러므로 오늘 밤이라도 대왕께서 봉화를 올리시면 제후들은 군사를 이끌고 급거 상경할 것이온데 그들이 도성까지 출병했다가 헛물을 치고 분주하게 돌아가는 꼴을 황후께서 보시면 하도 재미스러워 반드시 웃게 되실 것이옵니다. 말만 들어도 모골이 송연해 오는 관계였다. 그러나 어리석은 유왕은 석부의 관계에 탐복을 마지 않았다. 그것 참 천하의 묘책이요. 그러면 짐이 오늘 밤 황후와 함께 망변로에 나가 있을 테니 모든 봉화대에 봉화를 올리도록 하오. 조정 대신이 그 소문을 듣고 크게 놀라며 간언하였다. 만약 거짓 봉화를 올려 제후들을 우롱하시면 정작 위급한 때에도 제후들은 달려오지 않을 것이온즉 그럴 때는 무슨 힘으로 외적을 막아내겠나이까. 그러나 포사의 웃는 얼굴이 보고 싶은 유왕의 귀에는 그 말이 제대로 들릴 턱이 없었다.